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주제는 통일신라의 형성과 발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어떻게 체제를 정비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체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던 신라가 왜 말기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체제 정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나요? 뭔가 수학에서 배우는 2차 함수 그래프 같이 생겼죠? 이 그림은 신라 시대의 왕의 권력과 귀족의 권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의 곡선이 왕의 권력을 표현한 걸까요? 정답은 바로 녹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황색은 누구의 권력을 표현한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귀족의 권력입니다. 즉, 신하의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냐? 지난 시간에 신문왕이 즉위한 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 기억하나요? 기억할 겁니다. 상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상대 이전까지는 귀족의 권력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귀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정도 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왕의 권력이 가장 높을 때, 즉 중대에 오면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왕이 귀족이나 신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보고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면서 체제 정비를 눈치를 보지 않고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화된 왕권 아래 어떠한 체제 정비들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중앙 통치 체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집사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 집사부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잘 감이 오지 않죠? 집사부는 바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기밀 업무 등을 맡는 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집사부의 우두머리 격이 바로 여기 보이는 시중입니다. 즉, 집사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었고 그 우두머리였던 시중은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비서쯤으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면 시중의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강화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권한은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럼 귀족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직책이 있었는데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네, 기억할 겁니다. 바로 상대등이었어요. 그러니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 반대로 상대등의 권한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집사부 이외에 위화부, 병부 등을 설치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병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버풍왕 때에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화부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이 위화부는 바로 인사권을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인사권이란 쉽게 관리를 등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감찰기구인 사정부, 외사정 등을 두었습니다. 그럼 감찰 대상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귀족이 있고요. 또 관리들이 일을 잘하나 감시, 감찰을 했고요. 또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감찰을 했습니다. 또한 국학을 설립했는데요. 누구 왕 때 설립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 세력이 대거 등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육두품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 육두품 세력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보좌하면서 그 권위가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부는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학문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단, 최승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최승로는 고려 때 시무 28조를 올린 인물이고, 최치원은 통일신라 시대에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쓴 인물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집사부의 힘이 엄청 커졌다. 그리고 상대등보다도 더 커졌다. 즉, 귀족 회의였던 화백 회의보다 집사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왕이 육두품을 기용하면서 왕권 강화를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육두품 세력을 통해서 귀족을 견제하고 그리고 왕권을 보좌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함으로써 국가의 성장과 왕권 강화에 이바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료제 운영과 골품제인데요. 아마 이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신문왕 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사실 기억하죠? 그리고 관료전과 노급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노동력 징발권이었죠. 자, 그래서 이 노동력 징발권은 관료전과 노급 중 어디에만 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노급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급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리들, 즉 귀족들은
노동력 징발권이 없는 관료전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라 세력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죠. 다음으로는 골품제인데요.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품제는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신분을 구분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성골, 진골, 그리고 그 밑에 두품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정치, 사회적 지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차이도 규정을 했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골품제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여줬을 겁니다. 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골품이 내려갈수록, 즉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축소되고 소유할 수 있는 말의 수는 줄어든다고 했어요. 또한 의복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복과 입지 못하는 의복 등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두품 이하 신문층에서는 골품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평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일반 백성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왕의 명령으로 여기 보이는 노급을 폐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골품제에 따라 많은 차별을 받아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외치는 우리 육두품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제 정비의 마지막인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통일신라의 지방은 구주, 오소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주는 신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9개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따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소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바로 5개의 작은 수도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오소경은 왜 설치를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수도의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편중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위치 잘 기억하나요? 네, 그렇죠. 경상도 쪽, 즉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대편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오소경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행보 기억하나요? 네, 물론 신라에 살자라고 해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온건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국가를 세워보자, 부흥시켜보자 라고 하는 부흥 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시 신라의 왕이라도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이야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지만 당시에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던 국가였는데 포섭되었다고 해서 반란이나 동기를 일으키지 않으리란 법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견제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한 것과는 달리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서당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통일 신라의 군사 제도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통일 신라의 군사 제도는 구서당과 십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서당은 중앙군에 해당하고요. 그럼 십정은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지방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서당을 통해서 어떻게 포섭을 했느냐? 바로 이 구서당에 고구려인, 백제인, 그리고 또 말갈인을 포함시켰어요. 즉, 우리가 너희를 중앙군에 넣을 정도로 믿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또 하나는 관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구서당과 관직 수여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이는 다른 말로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오소경을 설치해서 한편으로는 견제, 감시하고 민족 융합 정책인 구서당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유민들에게 관직을 수여함으로써 포섭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거죠. 자, 다음으로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수리 제도 옆에 선생님이 지방 세력을 견제한다 라고 써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방 세력을 견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리 제도는 지방 호족의, 즉 지방에서 잘 나가던 사람의 자제, 즉 자식을 중앙으로 데려와서 쉽게 말하면 인질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에서 반란이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왕이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인지를 이용해서 지방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었어요. 이해 가나요? 네, 이러한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고려시대의 기인 제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인 제도는 상수리 제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고려시대를 배울 때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 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향, 부곡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향, 부곡은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산 사람들이 천민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만들거나 그리고 농산물을 갖다 주거나 혹은 집을 옮길 수 없는 등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촌락문서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이 촌락문서는 3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마을의 인구, 집, 노비의 수, 토지의 종류와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힌 촌락문서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요? 네, 바로 조세, 즉 세금을 걷거나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 촌락문서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나요? 자, 지방 통치 체제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관련된 자료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구주 오소경 선생님이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구주는 9개의 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주, sak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총 9개 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오소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는 중원경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방군이 몇 정이었죠? 그렇죠. 10정이었죠? 그러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지금 지방은 9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지방군은 10정으로 했나요? 라고 궁금할 겁니다. 우선 일단 각 주마다 한 개의 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한 주에만 이 정을 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위에 지금 발해가 보이나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발해의 침입에 가장 손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총 9정이 아니라 10정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두 번째로는 지금 향 부곡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을 보면 관료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네처럼 향,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뭘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고요. 그리고 집을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라는 거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얘기를 합니다. 즉, 향 부곡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러한 차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다 보니까 죽으면 편하려나? 라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식의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건 촐랑 문서인데요. 지금 한자로 뭐라고 쓰여 있죠?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호수, 즉 집은 모두 11채이고 사람 수는 147명, 그리고 말, 논, 나무 등 그 지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세와 노동력 수치에 활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신라가 왜 멸망했는지 신라 말 지배체제의 동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동요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해공왕이 피살된 후에 진골 귀족 간 뭐가 일어났다? 그렇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니까 지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중앙의 왕위 쟁탈전 때문에 지방의 호족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래프처럼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 등은 강화되고요. 반면에 왕권과 연결된 육두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육두품은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신라적 성향이란 신라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폐지했던 노급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대에는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다 보니 지방에 관한 관심이 소홀해지면서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조세 수치가 있고요. 귀족들의 수탈도 많아졌죠. 자, 여러분이 당시 농민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지금 세금도 내기 빠듯한데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한번 뒤집어 엎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민 봉기로는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중학교 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그리고 적고적이라는 도적이 있었어요. 원종 애노의 난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의 사벌주, 즉 지금의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관리들의 횡포에 부당함을 느끼고 일으킨 난입니다. 적고적은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단이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족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합니다. 중앙에서의 왕위 쟁탈전으로 지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자 지방 호족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신라 말 왕실 계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해공왕,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해공왕 보이나요? 네,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 이후에 뭐가 많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적고적입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10년 신라 말기에 서남 쪽에서 봉기한 도적들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원종 애노의 난이나 이런 적고적 등의 농민 봉기는 진성여왕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후삼국으로 나눠진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의 후삼국 시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는 고려 시대를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워볼 내용을 다 배워봤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 영상을 만들 때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 내용이 많이 생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볼 때 필요한 정보들은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자료를 참고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 교과서에 없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들은 필기를 따로 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면 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